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산수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고을에서도 으뜸가는 기와집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젊은 서씨 부인 홀로 그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몇 해 전 야심차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남편에게서는 기러기 편지 한 장 오지 않았고 꽃다운 스물 남짓의 부인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 모라는 해마다 붉게 피었건만 마님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낮에는 하녀들과 함께 길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애써 무료함을 달랬지만 밤이 되어 모두 물러가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으면 사무치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남편을 그리다 어느덧 눈물 짓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이 넓은 집에는 윤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0하고도 대여섯쯤 되었을까요? 과묵했지만 눈빛이 깊고 몸이 황소처럼 단단한 사내였지요. 그는 이 집에서 나고 자랐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 질녘까지 나무찜을 지고 밭을 가는 고된 삶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 위 깊은 눈동자는 종종 안채의 마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의 고운 옆모습, 차를 따를 때 살짝 드러나는 흰 손목, 바람에 옷고름이 날릴 때 언뜻 보이는 목덜미의 선. 그런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가 그의 젊은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뜨겁고 위험한 욕망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타는 듯한 갈증으로 애간장을 태우곤 했지요. 아, 마님께서는 어찌 저리 고우실까? 허나 나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이지. 어느 날은 마님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복은 괜스레 마님 주변의 잡초를 뽑는 척하며 그 곁을 맴돌았습니다. 꽃에 물을 주려 몸을 숙인 마님의 속적삼 사이로 언뜻 드러난 하얀 속살에 윤복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윤복아, 그쪽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헛간 지붕이나 좀 살펴보거라. 비가 새는 듯하더구나. 아,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날이 저무는데 어서 할 일하고 내 처소로 가 쉬거라. 예, 마님. 마님은 윤복의 그런 시선과 행동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충직함과 연민 속에는 사내로서의 뜨거운 욕망 또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그럴수록 더욱 예를 갖추고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부덕을 지켜야 하는 아내로서 또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윤복의 마음이 고맙고 애틋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한편 마을에 조영감이라는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50줄은 넘어 보이는 희끗한 수염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그는 호시탐탐서시 부인의 재산과 미모를 노리고 있었죠.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젊고 아리따운 서씨 부인을 보자 또다시 음흉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라는 것을 약점 삼아 어떻게든 제 소나귀에 넣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조영감의 악랄함을 잘 알기에 그가 서씨 부인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윤복이 마당 한쪽에서 낫을 갈고 있는데 요란한 기침 소리와 함께 조영감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섰습니다. 마님 계시오? 이조 영감이 문안드리러 왔소이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들먹거리며 곧장 안채 마루를 거쳐 부인이 술을 놓고 있는 방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에 놀란 마님이 황급히 일어섰을 때는 이미 조 영감이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허허, 마님. 그간 강령하셨소. 내가 마님 걱정이 되어 이리 와보았소이다. 영감님, 어인일로 미리 기별도 없이 기별은 무슨, 다 이웃간의 정 아니겠소? 듣자 하니 집안에 손볼 곳이 많다던데 어디 내가 좀 둘러봐야 하지 않겠소? 산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 한두 군데랴. 염려는 감사하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청하겠습니다. 마님도 참 너무 어려워 마시오. 이 조 영감이 누구요? 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영감님, 제발 무례를 멈추십시오. 어찌 이러십니까? 마님도 참 내외하기는 남편 양반도 없는 터에 이 조 영감이라도 의지해야 하지 않겠소? 내 마님을 아껴드린다는데 왜 이리 뿌리치기만 하시오? 응.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복이 쏜살같이 달려와 마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영감님, 어서 마님께 예를 갖추고 물러나시지요. 내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하늘 같은 양반에게 대들어. 내 놈이 오늘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마님께 손끝 하나라도 더 대시면 소인도 참지 않겠습니다. 일꾼놈 눈빛하고는 알겠소이다. 어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내 기꺼이 마님을 위해서라면. 비록 신부는 미천했으나 윤복의 기세는 조 영감을 압도했습니다. 조 영감은 분한 듯 얼굴이 벌개졌지만 도끼를 품은 눈으로 윤복을 쏘아보고는 일단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나 저 고고한 마님이나 내 언젠가 반드시. 조 영감이 사라진 후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보가, 내가 있어 다행이다만 저 영감 때문에 내게 해코지라도 갈까 심히 걱정되는구나. 마님, 소인은 괜찮습니다. 허나 영감의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 부디 문단속을 잘하시고 밤에는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밤새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복은 잠을 포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조 영감이 밤중에 다시 찾아와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는 밤새 마님의 방문 앞 처마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님을 지켰습니다. 마님은 창호지 너머로 느껴지는 윤복의 든든한 기척에 안도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충직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마음 또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밤이 지났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느껴지는 윤복의 기척은 이제 마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미안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보가, 거기 있느냐? 밤이 깊었다. 어서 들어가 쉬거라. 마님, 염려 마십시오. 소인이 마님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소임입니다.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 내 충심은 고맙다만 너 또한 몸을 아껴야지. 마님께서 안전하시면 소인은 괜찮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윤복의 변함없는 충심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연정에 마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조 영감에 대한 공포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외로움 속에서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윤복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교교하던 어느 여름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의 빗장을 아주 살짝 윤복만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만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 속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에게 건네는 무언의 신호이자 위태로운 허락이었습니다. 어쩌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초대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마님의 방문 앞에 선 윤복은 살짝 열린 문틈으로 마님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지요.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마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문턱을 오늘 밤은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향과 함께 마님의 채취가 감돌았고 달빛 아래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누워 잠든 듯한 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요히 감은 눈, 살포시 오르내리는 어깨. 하지만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은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마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터질 듯한 연모의 정.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잠든 마님의 어깨 위에 아주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입술 사이로 가녀린 숨결 같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 어떤 거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혹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과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왔습니다. 윤복은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님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네, 이럴 줄 알면서도. 마님, 제 평생 마님 한 분만을, 이 목숨 다 바쳐 마님을. 나를 원망치 않겠느냐? 훗날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마님. 오직 마님을 연모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윤복은 마님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분도, 체면도, 두려움도 모두 잊은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만이 그 위태롭고 애틋한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밤, 술에 취한 조영감이 앙심을 품고 또다시 행패를 부리러 온 것입니다.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채를 향해 고함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계시오. 이조 영감이 왔는데 어찌 나와 보지도 않소. 방문 앞에서 뒤엉킨 신발 두 켤레를 발견한 조 영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는 방문을 거칠게 박차고 열어젖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천하의 잡것들이. 방 안에는 황급히 몸을 가리려는 서씨 부인과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선 윤복이 있었습니다. 허허.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인연, 밤마다 머슴 놈을 품고 있었겠다. 이 더러운 것들. 감히 양반 가문에 먹칠을 해. 윤복이 내 이놈. 내 놈은 1000번 죽어도 마땅하다. 영감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님께 죄를 돌리지 마시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내 놈의 그 추악한 죄를 사또께 고하여 내 놈을 옥에 보낼 것이다. 마님, 이 꼴을 보니 남편 기다릴 필요도 없겠구려. 차라리 나에게로 오는 것이 어떠시오? 허허. 더러운 입 닥치시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나가라면 나가지. 하지만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다음 날 새벽, 조 영감은 관아로 달려가 사또에게 윤복을 파렴치 안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이 고을에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지다니요. 걔가 간밤에 서씨 부인 댁에 잠시 들렀더니 글쎄 그 집 머슴 윤복이라는 놈이 힘없는 과부 마님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걔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또. 모시라. 그 윤복이라는 자가 그토록 담대한 놈이었단 말이냐? 조 영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로다. 사또. 어서 군사를 보내 저놈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을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여봐라. 포도청군과는 듣거라.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서씨 집으로 가 머슴 윤복을 잡아오라. 만약 저항하거든 형틀에 묶어서라도 끌고 오도록 하라. 예, 사또. 분부 받들겠습니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서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윤복이 사또의 명이시다. 내가 감히 마님을 넘본 죄로 체포하니 썩 오라를 받으라. 아니오. 나는 결백하오. 이것은 조영감의 모함이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시오. 시끄럽다. 내 놈의 말은 관아에 가서 하랬다. 얌전히 따라오지 못할까? 안 됩니다. 윤복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놓아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물러서시오. 공무 집행 중이오. 윤복이 억울하게 끌려가자 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윤복을 구하고 조 영감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그녀는 이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작은 장부와 일기장을 꺼내 들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관아를 향했습니다. 사또 앞에 엎드린 서씨 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또, 이 서러운 여인의 말씀을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옥에 갇힌 윤복이는 하늘에 맹세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저를 묵묵히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진정 죄를 지은 자는 윤복이가 아니라 바로 저 파렴치한 조 영감입니다. 마님, 조용히 하시오. 이미 조 영감의 고변이 있었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어찌 죄가 없다 단언하시오. 사또, 조 영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와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을 탐내왔습니다. 제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난 후 마치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한 벼루와 그림들을 잠시 구경하겠다며 가져가서는 여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옥토를 돌봐준다는 구실로 수년간 멋대로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단 한 푼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증자가 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또, 조 영감은 밤낮 없이 저를 찾아와 온갖 감언이설로 희롱하고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돌아오지 않는 제 남편을 거론하며 과부가 되어 평생 수절할 것이냐, 내 힘이면 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며 저를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윤복이는 그런 조 영감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려 했을 뿐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 주시옵소서. 서씨 부인의 절절하고 구체적인 증언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조 영감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조 영감, 어찌 된 일인가? 마님의 말이 모두 사실인가? 저 장부와 보물들은 어찌 된 것이며 마님을 겁박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바른 대로 고하라. 아니, 사또. 저것은 다 전연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님을 딱하게 여겨 돌봐준 것인데 은혜도 모르는. 바로 그때 관아 마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것이지요. 그들은 저마다 조 영감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저 영감이 제 딸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막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흉년에 쌀 한 섬을 빌리고 10섬으로 갚으라 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빼앗겼습니다. 저희 집 우물에 몰래 독을 풀어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영감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조 영감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조 아무개. 내 놈의 죄악이 이루 헤아릴 수 없구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도 흉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내 놈의 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나. 우선 내 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평생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그리고 머슴 윤복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즉시 방면토록 하라. 탐욕스러운 조 영감이 마침내 벌을 받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서씨 부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윤복은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밝은 얼굴로 마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님, 저 같은 놈을 위해 이리 애쓰셨습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나를 지켜주었듯 나도 너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더냐. 마님, 이 윤복이 평생 마님의 곁에서 마님을 지켜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해도 나도 그러하마. 윤보가, 이제 남은 생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자꾸나. 신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마님과 머슴 윤복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핏빛처럼 붉은 달 아래 위태롭게 피어났지만 마침내 굳건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마님과 머슴 윤복이의 이야기.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진심은 통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조상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지금은 곳간이 텅 비어 한숨소리만 가득한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김진사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시름에 잠긴 부인과 외아들 윤복뿐이었지요. 윤복은 심성은 착했으나 아버지의 병수발과 집안일에 파묻혀 글공부나 세상살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저 순박하기만 한 세상 물정이라곤 전혀 모르는 반쪽짜리 양반으로 자랐지요. 썩어가는 대들보처럼 위태로운 집안 형편에 윤복 어미의 시름은 겨울바람처럼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윤보가,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꼬. 내 아비 살아생전엔 그래도 찬소리는 피했는데 이제는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니 너라도 똑 부러져서 장사 솜씨를 배우든 하다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든 해야 할 텐데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으니 내 속이 타서 제가 될 지경이로구나. 어머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나무 몇 단 판다고 이 집안이 일어서겠니? 찌찌. 어서 하늘이 점지해준 좋은 배필감이라도 만나야 할 터인데 누가 이 잿더미 같은 집안의 귀한 딸을 주려 할꼬.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윤복은 어머니의 한숨과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처지라 막막하기만 했지요. 답답한 마음에 머리라도 식힐 겸 뒷산 약수터로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걷던 윤복은 계곡물 소리에 이끌려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여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요. 눈부신 햇살이 내리는 물가에 한 처녀가 홀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보이는 무명옷은 그녀의 가난을 말해주었지만 그 남루함이 오히려 본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투명한 계곡물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갓 피어난 연꽃처럼 청아했고 햇살 아래 드러난 가녀린 목덜미와 물에 젖어 비치는 팔뚝의 곡선은 배곡을 깎아놓은 듯 눈이 부셨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쥔 야무진 손과 달리 그늘진 듯 깊고 고요한 눈망울에는 어린 나이에 겪었을 세상의 고됨과 꺾이지 않은 영롱한 빛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선녀가 따로 없구나. 연하는 어릴 적 남도 지방의 유명한 도공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15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이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을 변두리 움막에서 홀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에게서 배운 도예의 솜씨와 약초 지식은 그녀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연하가 고개를 들자 윤복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놀란 듯 살짝 벌어진 붉고 도톰한 입술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앵두 같았고 긴 머리카락 몇 오리 땀에 젖어 하얀 뺨에 달라붙은 모습은 윤복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낯선 분 같은데.
나는 이 아랫마을에 사는 윤복이라고 하오. 그냥 물이나 한 사발 마실까 하여 지나가던 길인데. 물을 드시려거든 저쪽 너럭바위 아래 솟는 샘물이 가장 달고 시원합니다. 목이 마르셨을 터이니 어서 드셔보셔요. 예. 고맙소이다.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셨소?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듯한데. 3년 전에 이곳으로 왔지요. 윗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움막에 살고 있답니다. 나리께서는 아래마을 양반집 도련님이신가 봅니다. 양반이라. 이제는 이름뿐인 양반일 뿐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집안이 기울어 양반의 체면만 남은 빈털터리 신세지요. 나리. 실례지만 왜 그런 말씀을 저 같은 낯선 이에게 하시는 건지요? 그게 나도 모르겠소. 아씨의 눈빛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했소.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오히려 진솔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러한 것. 부귀영화도 한순간이여 가난과 고통도 영원하진 않지요. 혹시 내일도 이곳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윤복은 연화의 뜻밖의 질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내일 꼭 다시 오겠소. 그렇다면 혹여 괜찮으시다면 제가 말린 약초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계절에 마시면 기운을 북돋워주는 차인데 나리께서도 한 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윤복의 가슴 속에 희미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윤복과 연화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윤복은 일이 없어도 매일같이 계곡을 찾았고 연화와 짧지만 깊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연화는 윤복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리 말씀대로 집안 형편이 어렵다면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것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씨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소? 아버지는 남도 지방에서 이름난 도공이셨지요. 흙을 다루는 솜씨가 타고나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났답니다. 하지만 재주가 뛰어나신 만큼 시기와 모함도 많이 받으셨어요. 결국 가업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셨답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게 모질었소. 그런 고초를 겪으셨는데도 아씨는 어찌 그리 밝은 마음을 유지하시오?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는 법.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연화야,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안의 빛을 잃지 말거라. 그 빛이 너를 지키고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어줄 테니. 연화 아씨.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씨밖에 없소. 나리.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아의 떠돌이, 양반가의 며느리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테고. 내 마음은 확고하오. 어머니를 설득하겠소. 아씨의 마음만 내게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나리. 저도 도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미천한 신분이. 연화, 신분 따위가 무슨 상관이오? 내 마음은 이미 아씨에게 있어. 내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청혼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오. 나리. 제가 감히 어찌. 앞으로는 날 나리라 부르지 말고 서방님이라 불러주시오. 비록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아씨를 아내로 맞이했소. 네. 서방님. 그 후 윤복은 연화와의 미래를 그리며 마침내 어머니 앞에 나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픈 여인을 만났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 그래. 어떤 데가 아기씨인데 그리 좋으냐? 얼굴은 예쁘더냐? 집안은 넉넉하고 혼수품은 두둑이 해올 수 있다더냐? 예, 어머니. 연하라는 아씨인데 그 미모는 달도 부끄러워 스물 정도이고 마음씨는 봄날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현명한지. 오호. 얼굴도 예쁜데 현명하기까지. 그럼 됐네. 됐어. 어느 집안 여식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어머니, 연화 아씨는 사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연화는 범상치 않은 재주와 지혜를 가졌습니다. 뭐, 어미 아비도 없는 거렁뱅이 처녀라고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그런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해.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잊어버리거라. 어머니,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연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어디서 그 더러운 이름을 함부로 들먹여.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안고 윤복은 다시 연화를 찾아가 어머니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일이 심하게 반대하셨군요.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서방님 댁 뒤뜰에 버려진 땅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곳의 흙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도예술로 작은 도자기라도 빚어 팔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선은 어머님께 제 진심과 성의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혼인을 맺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정성이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연화의 제안대로 윤복은 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몰래 뒤뜰에 흙을 파서 연화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화는 흙을 살피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이 좋습니다. 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면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질감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윤복은 틈틈이 뒤뜰에서 좋은 흙을 파내어 연화에게 가져다 주었고, 연화는 그 흙으로 정성껏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작은 가마를 만들어 몇 주 후 첫 도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들을 가지고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지나칠 뿐이었지만 한노파가 연화가 특별히 공들인 작은 꽃병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참 묘하구나. 이런 무늬는 처음 보는데 어디서 가져온 물건이냐? 제 아버지가 남도 출신 도공이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배운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오호, 이건 용문이 아니냐? 옛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 도자기 문양이. 노파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장군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만든 특별한 도자기들은 순식간에 주목을 받았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첫 장날의 성공은 두 사람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화, 우리가 해냈소. 이렇게 많은 돈을. 나는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소. 서방님, 이 돈으로 먼저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사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께서 평소 드시던 약재라든지. 그리고 이 도자기를 팔아번 돈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말고 그저 장사를 해서 번 돈이라고만 하시는 건요. 그날 저녁, 윤복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정중히 인사를 올린 후 소중히 포장한 약재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어머니, 제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뒤뜰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오늘이 첫 장날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장사를. 그것도 도자기를.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냐? 내가 어찌 도자기를 구울 줄 안단 말이냐? 제가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우리 뒤뜰의 흙이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도해 보았지요. 그렇게 윤복과 연화의 비밀스러운 도자기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매 장날마다 그들이 만든 도자기는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수입도 늘어갔습니다. 윤복은 번 돈으로 가정 형편을 점점 나아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연화 덕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러 연화와 윤복의 도자기 사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움막에 머물며 윤복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 이제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더 이상 당신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소.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진실을 알고 더 화를 내시면 어쩌죠? 걱정 마시오, 연화.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 것이오. 이제 우리는 도자기로 상당한 돈을 모았소. 어머니께 우리의 성공을 보여드리면 분명 마음을 돌리실 거요. 다음 날 윤복은 굳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자기를 만들고 파는 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연하라는 처녀가 실은 뛰어난 도공의 딸로 제가 번 모든 돈은 그녀의 재주 덕분입니다. 내가 나를 속였구나. 그 천한 계집과 짜고. 어머니, 연하는 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착하고 재주 많은 여인입니다. 저희는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윤복 어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심각한 병세를 진단하며 천신백년초라는 귀한 약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월의 깊은 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 약초를 듣자 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님 곁을 지키셔야 하니 제가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연하는 필요한 물건들을 꾸려 그날 밤 바로 영월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인적 없는 깊은 산길은 험하고 위태로웠지만 연하는 오직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연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그 손에는 작은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가져왔습니다. 천신백년초. 그리고 영월의 유명한 의원께 들러 어머님께 맞는 처방도 받아왔습니다. 연하는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즉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정갈하게 씻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의 양과 불의 세기까지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마침내 정성껏 따린 약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어머님. 윤복 서방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약을 드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내가 그 연하. 내가 직접 영월까지. 그 험한 길을? 네, 어머님. 어머님의 건강이 회복되시는 것이 저와 서방님의 가장 큰 바람이니까요. 일주일 후 연하가 정성껏 달여올린 약은 뛰어난 효험을 보였습니다. 윤복 어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이제는 방 안에서 가볍게 거동하며 예전의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정성껏 약 시중을 들고 살뜰히 윤복 어미를 간호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뛰어난 도공이었던 모양이구나. 그릇 빚는 솜씨만 봐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네, 어머님. 아버지는 평생 흙과 불을 벗삼아 사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모진 말을 하고 너를 내쫓으려 했던 것이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사실 나도 처음부터 내가 미웠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보잘것없는 양반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그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을 뿐이었다. 어머님, 저는 서방님과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내 정성이 이 완고한 늙은이의 굳은 마음을 녹였구나. 이제 와서 보니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윤복 어미는 연하를 온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연하의 도자기 사업은 시어머니의 지지 아래 날개를 달았습니다. 연하의 독특한 도예 기법과 빼어난 안목은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퍼져 연하 도자기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허름했던 초가는 위풍당당한 기와집으로 변모했고 뒤뜰에는 여러 개의 큰 가마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일꾼들이 분주히 오가며 일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마을을 방불케 했습니다. 멀리 한양의 큰 상단에서도 연화의 도자기를 사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윤복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던 순박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오가며 거래를 트고 사업을 확장하는 뛰어난 상인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신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복 어미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지혜와 현명함, 그리고 자신을 살린 깊은 효심의 진심으로 감복하여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연하를 아끼고 의지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만삭이 된 연하와 윤복, 그리고 윤복 어미는 안방에 모여 앉아 다과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 이리 복을 안겨주니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참으로 고맙고 장하다. 내 며느리. 모든 것은 하늘의 뜻과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서방님께서 굳건히 제 곁을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연화, 당신은 캄캄한 내 인생에 떠오른 밝은 해와 같소. 당신을 만난 그날 이후로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소. 당신의 지혜는 나를 깨우쳤고, 당신의 사랑은 나를 살게 했소. 서방님. 저 또한 서방님의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얻은 이 행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요. 비록 시작은 누더기를 걸친 미천한 신세였으나 황금보다 빛나는 지혜와 깊은 바다 같은 마음씨로 절망에 빠진 시댁을 일으켜 세운 여인, 연화. 그녀는 남편을 성장시키고 가족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결코 타고난 신분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지혜와 사랑,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에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 조선 정조 시절 한양 종로거리 한복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터에 갑자기 나타난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낡고 허름한 차림새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고 영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종로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지나가시는 양반님들! 이 보잘것없는 거시기가 관상 한번 봐드리란가 허요잉! 얼굴만 봐도 요잉! 과거 급자할 팔자! 장사 대박날 팔자! 자식 복 터질 팔자 싹 다 알아맞혀 불제요! 적선 한 푼만 주고 가시란께 요잉 평생 팔자 몽땅 알려드리란께요! 누추한 차림의 거지에게서 퍼져나오는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코웃음만 치며 무시했습니다. 지 얼굴도 못 씻었겠구만. 무슨 관상을 본다는 거야? 아무리 장터가 시끌벅적하다지만 저런 거지가 하는 헛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쯧쯧, 거지 주제에 무슨 관상을 본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비웃으며 지나갔지요. 거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목이 쉬도록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양반님들! 거짓말 아니라잉! 이 사람 몸은 누추하지만 하늘이 내려준 안목은 딱 갖췄단께요잉!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지나가던 한 노파가 겨우 엽전 한 입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거지는 그 엽전을 얼른 집어들고는 고개 숙여 연신 감사하다고 절을 했지요. 할머니! 참말로 고맙습니다잉! 근디요, 할머니 오늘 밤에는 꼭 동쪽 창문 닫고 주무셔야 쓰요잉! 오늘이 별똥별 떨어지는 날이라 잘못하면 물 날 수도 있단께요!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거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떠들썩한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길을 비키며 외쳤습니다. 물러나라. 박 판서 댁마님이 지나가신다. 정말로 기품 있는 모습의 마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마님은 바로 조선 정조 때 소론의 중심 인물이었던 박 판서의 부인이었지요. 박 판서는 임금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노론의 수장인 최 대감과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박 판서가 수석을 차지했을 때 당시 시험관이었던 최 대감이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지요. 단아한 걸음걸이로 지나가던 마님의 눈에 그 거지가 들어왔어요. 다른 이들과 달리 마님은 거지가 불쌍해 보였던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참 딱해 보이는구나. 마님의 말에 곁에 있던 하인이 얼른 대답했어요. 마님, 저건 그냥 미친 거지입니다. 관상을 본다며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어요. 어서 지나가시지요. 하지만 마님은 발걸음을 돌려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마님이 다가오자 거지도 놀라운 듯 벌떡 일어나서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야, 고귀하신 마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거시기한테 발걸음을 하실 줄이야. 참말로 이게 무슨 영광이단가잉? 마님은 거지의 말투에서 묘한 호기심을 느꼈는지 잠시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마님은 주머니에서 은전단량을 꺼내 거지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자, 이걸 받아서 저기 주막에 가 식사라도 하시게. 몸도 추울 테니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마시고 몸을 녹이시게나. 거지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 은전을 받아들었어요. 아이고,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잉. 이렇게 고마운 일을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소? 마님, 제가 관상 한번 받으겠소. 마님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요, 괜찮소. 그냥 식사나 잘하시게. 하지만 거지는 간절히 매달렸어요. 아니되옵니다. 마님, 은혜만 입고 그냥 가불면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겠소잉.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마님의 앞날에 크게 도움될 말씀 한 자락 올리겠단께요잉. 거지의 간절함에 마님은 하는 수 없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럼 빨리 한마디만 하시오. 거지는 마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마님, 되게 큰 고민이 대감의 암행어사 자리 재수 문제가 아니옵니까? 이 말을 들은 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정말로 박 판서와 마님이 요즘 크게 고민하던 일이었거든요. 박 판서가 임금님께 암행어사 자리를 제수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해 온 집안이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것을? 마님의 놀란 기색을 본 거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걱정하덜 마쇼. 대감님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실 것이오잉. 허나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소. 다음 주 화요일 대감의 자택의 성이 홍시로 시작하는 손님이 찾아올 것이오. 그분을 잘 대접하고 그분이 대감에게 주시는 서책을 꼭 읽어보시게 하시오. 그 안에 임금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니. 마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거지의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님에게 거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님, 서책의 10번째 장을 특히 유심히 보시라고 대감께 전하시오. 거기에 임금님의 진짜 뜻이 숨겨져 있소이다. 아, 그리고 요즘 따님의 마음이 심란하시죠? 꽃이 필 때는 나비가 찾아오는 법. 억지로 막지 마시오. 이 마지막 말에 마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것은 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이 거지가 알 수 있단 말인가요?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님은 곧바로 박 판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거지가 어떻게 우리의 고민을 알았을까요? 저희 집안을 훤히 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박 판서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님이 전해 들은 말 중에 홍시성을 가진 손님과 서책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주 박 판서의 자택에는 홍대감이라는 분이 찾아왔고 그는 박 판서에게 한 권의 서책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박 판서는 거지의 말을 떠올리며 그 서책의 10번째 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곳에는 암행어사 자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임금님께서 박 판서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혀 있었어요. 이 정보 덕분에 박 판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여 임금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암행어사 자리를 제수받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찬 박 판서는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한 거지의 말이 정확히 맞았소.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시오.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소. 마님은 다음 날 하인들을 데리고 장터로 나가 그 거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도 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마님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따, 마님, 기다리고 있었소잉. 자, 댁으로 갑시다. 마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오늘의 거지는 어제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목욕을 하고 온 듯했지요. 그렇게 의아해하며 거지를 모시고 박 판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판서는 거지를 정중히 맞이하여 객실에 머물게 했고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저녁에는 박 판서와 거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술이 몇 순배 돌자 박 판서는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접만 받고 이름도 모르면 서운하지 않겠나? 거지는 술잔을 비우고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따, 대감께서 이 보잘것없는 거시기 이름을 물어주시다니 참말로 과분하지요잉. 제 이름은 안종학이라고 합니다요. 안종학이라. 어디서 왔는가? 먼 곳에서 왔소이다. 잠시 안양 구경 왔다가 이렇게 대감님 댁에서 귀한 술까지 마시게 되다니 이 무슨 복인지 모르겠소잉. 박 판서는 안종학과의 대화가 재미있었고 그의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과 술 마시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먼. 이제부터 나와 자네는 친구로 지내세. 비록 지위는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되자고. 아이고, 대감, 이게 웬 과분한 말씀이요? 이런 거지를 친구라니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영광은 없을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종학은 놀랍게도 박 판서의 여러 고민들을 척척 알아맞추고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대감, 다음 달에 있을 과거에서는 사서삼경 중에서도 특히 맹자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오.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면 좋을 것이외다. 대감께서 걱정하시는 둘째 아드님의 병은 고차도가 있을 것이오. 다만 음식을 가려 먹이시고 특히 찬 음식은 피하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안종학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박 판서는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박 판서와 안종학이 주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대감댁에 도착하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안종학이 갑자기 박 판서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소잉? 그럼 말해보게. 대감의 귀한 따님, 올해 17살이 되었지요? 박 판서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따, 그 아가씨의 앞날이 참으로 중요하여. 제가 보니 따님과 대감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최대감의 장남이 인연이 되어야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오잉. 그 둘이 혼이 나게 되면. 이 말을 듣자마자 박 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딸을 그 최대감의 아들과 짝지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봐라. 당장 이 거지를 내쫓으라. 하인들이 달려와 안종학을 끌어내려 했지만 그때 마님이 버선발로 달려와 박 판서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이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맞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마님은 안종학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선생님. 대감께서 화가 나신 것은
우리 집안과 최대감 집안의 오랜 불화 때문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안종학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따, 마님, 뭔 말씀을 그리 한다요?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오. 사실 제가 오히려 마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터인데 말이오잉. 마님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안종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맨몸으로 한양에 왔을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마님뿐이셨소. 그날 장터에서 마님이 건네주신 단량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천한 거지에게 보여주신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소이다.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안종학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님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부디 이곳에 계속 머무르세요. 대감께서도 곧 마음을 진정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는 마님께 진 빚이 있소. 그래서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한 것일 뿐인데 도리어 대감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오. 마님은 안종학을 정중히 손님방으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박 판서는 안종학을 볼 때마다 눈길을 피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그들의 진한 우정은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17살 박규수는 수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서는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아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구나. 혹시 최 대감의 장남을 알고 있니? 이 질문에 박규수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렸고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너와 그 사람이? 박규수는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규박 나들이 갔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시를 읊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깊고 따뜻했어요. 이후로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아버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박규수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지만 두 집안의 사이를 알기에 너무 괴로워하세요. 지난번 편지에서는 이 마음 접고 멀리 떠나겠노라고 하셨어요. 마님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얘야,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안종학 선생님 말씀처럼 꽃이 필 때는 나비가 찾아오는 법. 나는 내 행복만을 바란단다. 마님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안종학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남편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날 밤을 지새우며 마님은 박 판서를 설득했고 마침내 박 판서도 딸의 행복을 위해 그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특히 안종학의 조언으로 암행어사 자리를 얻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지요. 그렇게 박규수는 최 대감의 장남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너무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 대감의 장남은 학식과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젊은이였고 실제로 만나보니 박 판서도 그 인품에 감동하여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안종학도 초대받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흥겹게 잔치를 즐기며 축하시까지 멋지게 읊어 많은 하객들의 박수를 받았지요. 그의 축시에는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신비로운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해와 푸른 달이 만나니 두 가문의 오랜 안이 풀리고 머지않아 위기의 때가 오리라. 그때 서로의 손을 맞잡음이 구원이 되리. 잔치가 끝나갈 무렵 안종학은 마님을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잉.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소이다. 마님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 집에 계속 머무르셔도 되는데. 안종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마님. 전 있어야 할 데가 따로 있소. 혹시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땐 더 반가울 것이지라잉. 한 가지만 전해주시오잉. 앞으로 3년 대감께서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맞이할 수 있으니 노론 쪽 대감들과의 관계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에다. 그리고는 깊이 절을 하고는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상하게도 대문을 나서는 순간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님이 급히 대문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안종학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그 후로도 장터 곳곳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인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 안종학이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관상을 보는 거지라는 특이한 사람을 보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전라도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지만 그곳에서도 안종학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3년 후, 바로 안종학이 예언했던 그 시기에 박판서는 뜻하지 않게 역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박판서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대신들이 임금님을 해치려는 계획을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박판서도 그 무리에 속해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박판서는 정말로 그 역적들과 왕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박판서는 역모에 가담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정치적인 교류를 위해 만남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도 불리했고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대감이 앞장서서 임금님께 읍소했습니다. 전하, 박 판서는 절대 역모를 꾸밀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역적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역모가 일어났다는 그날 밤, 박 판서는 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 100일잔치를 치르는 날이었지요. 많은 하객들과 조정의 충신인 제가 이를 증명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대감은 박판서가 이전의 왕을 위해 헌신했던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제시했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박판서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 대감의 증언 덕분에 박판서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판서는 그제야 안종학의 말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 사람은 내 미래를 내다보고 최 대감과의 화해를 권했던 것이었어. 그런 소중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쫓다니. 마님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때로는 하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는 법이지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감사히 여기세요. 박판서는 그날 밤마루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종학이 말한 먼 곳이 과연 전라도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 너머 신선의 세계에서 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아무도 모를 정보를 알고 있던 신비로운 능력들, 그리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져버린 기묘한 현상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판서는 길거리의 모든 거지들에게 음식과 돈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혹시라도 안종학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도 한양 곳곳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지 관상가가 나타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파산 직전에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거지가 일확천금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했고, 또 어떤 이는 중병에 걸렸을 때 묘한 약초를 알려준 거지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거지의 모습은 모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안종학과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정조임금께서도 한 번은 밤중에 꿈결처럼 나타난 관상을 보는 거지의 조언 덕분에 반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